예, 이번 시간에 우리 소득세법 세무조정 진행할 때 법인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종 그룹별 기장 의무 등에 대한 구분 과정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먼저 소득세법과 저축법상의 업종 판단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부분, 등록증상 업종이나 그죠? 업태나 뭐 이런 부분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상관없이 표준산업 분류로 따른다라는 거고요. 표준산업 분류는 뭐냐? 어디서 찾을 거냐?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은 표준산업 분류표 상의 업종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업종이 뭐냐라는 건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나대지에다가 주택을 신축해서 이걸 분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다가 건설업의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부동산 그러니까 표준산업 분류에서 그러한 업종들을 찾아보시면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느냐 여부입니다. 수행하느냐.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한다면 건설업으로 분류해 줍니다. 그렇지만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옵니다. 코드번호 68121번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 업종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건설업으로 분류됐을 때와 부동산업으로 분류됐을 때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장 의무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의제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본인의 제조 시설에 의해서 제조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조입니다. 근데 타인의 제조 시설을 빌려서 제조를 하게 되면 이걸 제조업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그 다음에 당해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제조업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제조업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그러니까 타인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한다. 국내에 있을 때는 제조업이다라는 겁니다. 국내에 있지 않으면 제조업으로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됐기 때문에 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국내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국내 제조업자가 그러니까 제조시설이 국내에 위탁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국외에 위탁하고 있다. 도매업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생산하고 있는 내용이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알고 업종을 분류할 거냐. 외국에 있다면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겠죠. 갖고 들어올 때 세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세관을 통과하게 되면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나 수입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발급된 정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했다면 국내 업체끼리 매입세금계산서가 오고 가야 될 텐데 주로 수입세금계산서만 있다면 이거는 도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할 경우에 국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해외에서 완제품 제조한 후에 수출 판매하는 경우에 업종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제품을 제조하는데 이 반제품이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주된 게 반제품이다라고 하면 제조업이 됩니다. 근데 반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나와서 추가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외국에서 생산하는 게 주된 거다라고 하면, 주된 활동이다라고 하면 도매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라고 하면 도매업이 된다. 그러니까 업종 분류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업종 기장 의무 판정이나 업종 그룹별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업종 이 소득세법은 법인세법하고 다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업종을 이렇게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구분에 따라서 기장 의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이런 게 없죠. 모든 법인은 전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죠?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1번 그룹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 도소매 업종인데 상품 중개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2번, 3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1번 그룹입니다. 자, 2번 그룹은 제조업, 숙박, 음식, 전기, 가스 관련되는 부분, 수도, 하수 관련되는 부분, 건설업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 관련되는 부분, 상품 중개업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3번 그룹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과 기술 서비스, 사업 시설 관리 관련되는 부분, 교육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보건업이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룹별로 대표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룹. 우리 회사는 1번 그룹이냐, 2번 그룹이냐, 3번 그룹이냐,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룹별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기장 의무나 외부 조정, 성실 확인 대상자 판정 시에 업종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기장 의무 판정과 관련해서 2번 그룹에서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장 의무 판정과 외부 조정,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 업종에 있어서 다릅니다. 건설업 관련해서는 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외부 조정이나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에 가보면 건설업이라고 하면서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업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거 두 개 분리시켰던 걸 합치면 결국에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장 의무 판정 업종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서 결론은 이거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매매업은 자, 보시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주가 되겠죠. 6812 코드 번호가 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건설업 쪽에 들어가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있고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죠?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건물을 자연 건설해서 판매하는 경우, 직접 건설해 갖고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해서 분양하는 거는 뭡니까?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건설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공급업 쪽에 가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이 있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두 개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만 포함을 합니다. 재판매하는 경우만. 왜냐하면 주거용 건물 개발 관련되는 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래 신축해서 판매하는 거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이 우리 앞에서 보시면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2번 그룹의 건설업에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있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한정해서 건설업 쪽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업 쪽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번 그룹에 들어오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1번 그룹입니다. 1번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 관련되는 부분은 요거는 2번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죠. 2번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중에 뭡니까? 2번 그룹으로 원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주거용 건물을 뭡니까? 판매하는 경우,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요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건설업은 표준산업분류 코드에 가면 41번, 42번 종합건설, 전문직 건설 되어 있습니다. 건물 건설업 관련해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건설업에 포함이 됩니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설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건물을 자연건설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1번 그룹의 그 밖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우에는 표준산업 분류에는 건설업으로 되어 있지만 요게 이제 제외대로 우리 그 소득세법에서는 건설업에서 제외되는 걸로 해석이 되고 1번 그룹에 들어가는 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범위입니다.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주거용 건물 공급, 비주거용 건물 공급, 기타가 있는데 뭡니까? 비주거용 건물 공급, 기타 관련되는 부분은 모두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건 부동산 매매업으로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매매업으로 가는 순간 1번 그룹입니다. 3번 그룹이냐 1번 그룹이냐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주거용 관련해서는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공급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분석입니다. 부동산업은 68번 코드로 되어 있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업과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 개발 공급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동그라미 1번 그룹의 부동산 매매업과 2번 그룹의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업에 들어갑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 관련되는 부분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해놨는데 76번에 있는 임대업 부동산 제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이 되지만 일부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운송장비 임대업과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의 경우에 운전자나 승무원, 조종사를 포함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건설 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게차 운전자 포함해서 대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건설업이 됩니다. 임대업이 아니라 건설업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업에 대한 범위를 보면 표준산업분류상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제조업 판단 동일합니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것은 제조업으로 본다라고 있고요. 국외에서 위탁 생산하는 것은 도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에서는.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소득세법상의 의제제조업 판정은 위탁 생산 장소와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제조업으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교재가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그 다음에 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내용들이 유사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표준산업분류와 조세특례제한법은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시설이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에 따라서 업종이 달라집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은 장소에 제한이 없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소득세법은 사실은 이제 장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되는데 만약에 장소에 제한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도매업이 되겠죠. 근데 기장의무라든가 이런 거 판단할 때 도매업이 유리하냐 제조업이 유리하냐라는 부분인데 도매업이 기장의무가 조금 더 느슨하죠. 3억 원 기준으로 간편장부, 복식장부, 6억 원 기준으로 외부조정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도매업의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1억 5천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그 장소에
적인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느슨해지는데 지금 해석상으로는 장소는 상관없이 그냥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건업과 약국 같은 경우에 보건업은 그러니까 병원, 공중보건, 의원, 기타 보건업, 그래서 보건업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도소매 업종에 의약품이나 의료용품 소매업이 있는데 이게 약국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국은 도소매 업종입니다. 약국은 도소매 업종이고 의원이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보건업으로 분류가 된다.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약국은 보건업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업종 그룹별 기장 의무 판정 수익금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기준을 보면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인데, 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외부 조정 관련되는 부분, 성실신고 확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직전 연도 수익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실과 나머지는 그러니까 기준 금액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1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 분야, 복식장 분야는 3억 원 기준으로 갑니다. 3억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그 다음에 3억 원 이상일 때 복식장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가 따라갑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외부 조정은 간편장 분야, 복식장 분야의 기준 금액의 2배 금액입니다. 6억 원 이상일 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금액의 2배 기준으로 2배수로 처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그룹에서 2번 그룹과 관련되는 부분은 요거는 절반입니다. 50%에 해당되는 금액, 3억 원의 절반 금액, 1억 5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억 5천 이상이냐 이하냐, 그 다음에 1억 5천의 2배인 3억 원 이상이냐 이하냐 부분이고요. 3번 그룹을 갈 때는 1억 5천의 절반 금액, 50%가 되죠. 7,500만 원 기준입니다. 7,500만 원 이하일 때는 간편장부, 7,500만 원 이상일 때는 복식장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마찬가지고요. 외부 조정은 7,500의 2배, 1억 5천 이상인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당해 연도 수익금액이 15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거기에 절반 금액은 50%에 해당되는 금액인 7억 5천 이상, 2번 그룹은. 3번 그룹은 5억 이상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50%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5억 이상. 그래서 15억, 7억 5천, 5억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이런 구분 기준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고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이 나올 때 복식장부다, 간편장부 대상자다,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자다, 외부 조정 대상자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다 분석이 되어서 나오지만 그 분석된 내용이 반드시 100%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기준에 맞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익금액 당연히 포함하고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액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요 사업용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복식일 때는 수익금액에 플러스 됐죠. 그죠?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는 제외되는 수익금액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 수익금액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복식이었냐 간편이었냐에 따라서 당해 연도 기장 의무 판단할 때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관련되는 부분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부분부터 제외하고 판단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수익금액, 당해연도 수익금액에 처분손익이 들어있다면 그거 빼고 남은 금액 갖고만 성실이냐 아니냐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외부 조정도 마찬가지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19년도 기장의무 등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의 수익금액 포함 여부입니다. 19년도에 발생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 간편장부 대상자면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죠.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일반이 2억 9천이다. 2억 9천이다 라고 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의 수익금액은 2억 9천이 되는 거고요. 2억 9천이 되는 거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익금액이 두 개 합친 금액 3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3억 1천만 원. 자, 도매업종이다 라고 했을 때 기장의무 판정할 때 요걸 그대로 끌고 오면 간편장부자는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간편장부가 되는 거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3억 1천이 되니까 그죠? 3억 1천이 되니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시 우발적으로 나오는 소득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였던 복식장부 대상자였던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도 금액으로 인해서 기장의무가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외한 금액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9천이 되는 거고 2억 9천이 되니까 둘 다가 도소매업종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기 수익금액이 0원인 사람을 말합니다. 자,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는 전기 수익금액이 0원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새로 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2019년도에 수익금액이 없는 사람을 신규 사업 개시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사업자의 특례, 욕탕업에 대해서는 기장의무 판정할 때 욕탕업은 원래 3번 그룹입니다. 3번 그룹인데 2번 그룹으로 판정해서 1억 5천 기준을 적용을 해줍니다. 기장의무 판정할 때는. 근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판정할 때는 3번 그룹으로 5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욕탕업에 대한 그러니까 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가 욕탕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관리하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표준산업 분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대중목욕탕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욕탕업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특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서비스 그룹은 3번으로 판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업이나 공인회계사업 등 이런 전문직 자격사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3번 그룹으로 봅니다. 설령 이러한 그룹들이 2번 그룹이나 1번 그룹으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3번 그룹으로 보고 판단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편장부 적용 대상자 배제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적용 대상자는 그러니까 배제업종, 예외업종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수익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다. 변호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의사업까지 여기에 관련되는 업종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업, 약사법에 의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업에 관한 경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배제가 됩니다.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추계신고 시에 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겠는데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계속사업자의 경우에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적용은 기업과 니은이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전기 수익금액과 단기 수익금액이 그러니까 금액 미만이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6천만 원, 1번 그룹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천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전년도에 6천만 원 미만인데 당해연도에 3억 원이 넘어가 버리면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준경비율은 그러니까 디귿과 리얼 중에 하나입니다. 전년도 수익금액과 단기 수익금액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6천만 원 미만이거나 또는 3억 원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수익금액을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 계속사업자는 전년도 수익금액과 단기 수익금액을 같이 비교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는 직전과세 기간 수익금액이 0원인 사람을 말합니다. 0인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0원인 경우, 이 경우에는 단기 수익금액 기준으로 따집니다. 단기 수익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거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는 단기 수익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구분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수익금액은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포함한다. 자, 앞에서 장부기장과 관련해서는 제외하고 판단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구분할 때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수익금액을 포함해서 판단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2019년도에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간편장부였으면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면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이 경우에 2020년도 추계로 경비율 판정 시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간편장부는 제외한 수익금액 기준으로 추계 금액을 넣으면 될 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는 포함한 수익금액으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 해당 연도 수익금액의 범위입니다. 자,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 총 수익금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총 수익금액, 즉 일자리 안정자금은 포함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포함을 하는데,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한 배율 적용 시에 총 수익금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율 계산할 때는 차감하지만 원칙적으로 총 수익금액에는 포함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법 조문을 쭉 확인해 보시면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든 단순경비율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가끔씩 실수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로 안내가 나왔는데 실제 따져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수정신고나 추가 과세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세무사랑 프로를 적용하면 자동으로 2분의 1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신규 사업자 중에 당해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익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만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못합니다.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배율이 2.8배, 3.4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0.2포인트만큼 늘어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2018년도부터 추계 신고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추계로 신고한 이후에 기장을 할 때 관련되는 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의제 규정으로 이미 감가상각한 걸로 보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네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는 의료업 수익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 관련되는 부분들, 요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전문직 자격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 중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발급 거부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추계로 신고할 때는. 자, 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